화요일 3부는 대선 프로파일링입니다. 대선 판세와 후보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여러분의 선택에 도움을 드리는 시간. 함께 해주실 두 분 소개합니다. 여론조사 전문가 배종찬 인사이트 K연구소장, 빅데이터 전문가 전민기 한국인사이트 연구소 팀장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지금 유튜브로도 생중계되고 있습니다. 댓글도 저희가 실시간으로 다 확인을 하고 있으니까요. 유튜브에서 표창원의 뉴스아이킥 검색해서 들어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D-29 대선이 정말 한 달도 채 안 남았고요. 제 코 길이가 30cm 정도 되니까 코앞으로 정말 다가왔네요. 바로. 배종찬 소장님. 네네. 근데 지금 쏟아진 여론조사들 뭐 다 양강 후보 간 지지율 박빙 뭐 이런 것들이 주를 이루고 있던데요. 민심 네. 향방부터 좀 짚어주세요. 저는 그 표디께서 코길이 30cm 그래가지고 깜짝 놀랐습니다. 영화 시라노에 나오는 그 주인공인지 깜짝 놀랐는데 피노키오. 예. 우리 청자분들께서 이거 다 읽어드리면 너무 골치 아프실 것 같아요. 저녁에 네. 지금 퇴근하시는 시간인데 대체적으로 예. 윤석열 후보가 오차 범위 내에서 오차 범위 바뀐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 네. D-31, D-29 그래서 실시됐던 조사들이 대거 발표되고 있는데 예. 오차 범위 내니까 접전이라고 봐야 되겠죠. 누가 이긴다기보다는 네. 수치상으로는 윤석열 후보가 더 앞서는 높은이라고 봐야 되겠죠. 높은 수치가 있는데 예. 그래도 이재명 후보, 윤석열 후보 30일도 남겨놓지 않은 시점에 초접전입니다. 역대 이런 데서는 없었어요. 네. 제 기억에는 없습니다. 네. 제 기억에도 없습니다. 전민기 팀장님은 더 기억이 짧으실 테니까. 저도 없습니다. 네. 제가 더 젊으시니까. 더 거슬러 올라갈 수는 없었어요. 뭐 오해하지 마십시오. 기억이 짧다는 게 아니라요. 예. 길이가 짧다는 말씀이고요. 그러면요, 일단 배종찬 소장님, 네. 우리가 계속 여론조사 얘기를 하면서 오차 내, 오차 범위 밖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네. 요거 조금 쉽게 정리를 좀 설명을 해주세요. 오차 범위 내 접전이라는 게 어떤 의미입니까? 그러니까 오차 범위라는 건 통계라는 것은 100%일 수는 없거든요. 그럼 네. 신뢰 수준을 뭐 95%로 설정할 수도 있고 99%로 설정할 수 있는데 대체적으로 지금의 통계 처리 방식은 95%로 보고 있습니다. 신뢰 네. 수준을 100% 있을 수가 없으니까. 예. 그렇다면 이 오차 범위 내에서 어떤 쪽에도 비슷한 방식으로 동일한 시점에 조사 환경을 가지고 네. 조사를 하면 그 구역 내에 예. 이 조사가 결과가 나올 수 있다. 그렇다면 오차 범위 내에 있는 결과는 뭐 접전이다, 어느 쪽이 더 앞선다, 더 위다 네. 이렇게 표현을 하기는 힘든데 예. 실질적으로 그렇다고 해서 뭐 무의미한 건 아니거든요. 그 차이가.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대선은 오차 범위 내에서 탄착 지점이 이렇게 많이 형성되는 것은 네. 좀 신중하게 읽을 필요가 있고 그만큼 혼전입니다. 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여론조사라는 게 전 국민 아니면 모든 유권자를 대상으로 조사를 못하니까 샘플링 그 네. 일부를 표본 추출을 해가지고 조사를 해서 이걸 이제 비율적으로 적용을 하는 것이다 보니 네. 어쩔 수 없이 통계가 가지고 있는 오류 오차의 가능성이 있고 이걸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서 뭐 3.5%, 5% 이내 앞뒤 그렇죠.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은 사실 정확하다고 보기는 좀 어렵다. 그렇게 보자면 오차 범위 내라고 하는 것이 정확하게 누구의 우위를 가리는 것은 아니다. 그럼요. 그런데 배용찬 소장님 말씀 주신 것은 그래도 오차 범위 내라 하더라도 지속적으로 추세적으로 누군가가 계속 우위에 있다면 그건 그 우세를 인정해야 한다. 이렇게 전혀 이해하는 무의미하다고 보기는 좀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말하자면 95%라는 것은 네. 오차 범위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면 위로 아래로 6.2%포인트 범위 안에 100번을 실시하면 네. 95%이 오차 범위에 들어갈 확률로 나타난다. 네. 그러니까 오차 범위 내에 있는 것은 사실은 비슷한 환경에서 이 정도 결과가 비슷하게 나타날 수 있다고 읽으면 될 테니까 네. 그냥 접전이라고 봐야지 누가 이긴다. 네. 지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은 좀 섣부를 수 있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전민기 팀장님, 네. 빅데이터 상에서 나타나는 부분은 어때요? 여론조사랑 비슷합니까? 일단 뭐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언급량이나 이런 수치로는 누가 더 유리하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근거는 못 되고요. 예. 대신 이따 이제 후보별로 이제 감성어 소개해드릴 때 네. 부정 비율에서 좀 눈에 띄는 변화는 좀 있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일단 대선이라는 키워드로 분석을 해봤을 때 지난 한 달 동안 한 86만 7천여 건 언급이 됐고요. 네. 일단 국민들의 관심은 이제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상황. 이제 좀 정점을 향해서 좀 치닫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난주, 지지난주까지만 해도 대선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많지 않다라는 말씀 주셨었잖아요. 설 이후에 관심이 조금씩 이제 올라가고 있어요. 그 후보별 언급량도 늘어나는 수치가 그렇고요. 네.
그 지난 일주일 연관어와 한 달 연관어가 거의 비슷합니다. 뭐 지지율이나 공약, 토론. 이제 토론에 대한 관심이 높은데 딱 하나 바뀐 것은 네. 대선 관련해서 원래는 윤석열 후보의 부인인 김건희 씨의 이름이 있었는데 이게 이제 김혜경 씨로 바뀌었다라는 점이에요. 예. 근데 이런 어떤 트렌드나 이슈가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요새 워낙 빠르게 바뀌기 때문에 네. 이건 이제 선거 직전에 과연 누구에게 더 불리한 키워드가 여기 뜨느냐에 따라서 좀 선거에 약간의 영향을 줄 수 있다 정도로 이제 분석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러나 이제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것들 이슈가 아주 빠르게 바뀌고 관심이 없는 것 같아도 좀 차곡차곡 쌓여가지고 네. 이제 좀 영향을 발휘하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봐왔기 때문에 이후에 요 키워드가 어떤 것들로 바뀌는지는 좀 추이를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배 소장님, 네. 우선 설이 지나면서부터 국민적인 대선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다라는 것과 두 번째로 그 전에는 주로 많이 언급되던 김건희라는 그 키워드 대신에 김혜경이라는 키워드가 자리 잡고 있다. 하지만 이것도 빨리 바뀐다. 어떻게 해석을 하십니까? 그러니까요. 워낙 속도가 빠르고 이번 대선은 한 방이 없는 대선, 예. 차곡차곡 대선, 박박 긁어서 한 표라도 더 얻어가야 되는 누룽지 대선 이야기를 하거든요. 누룽지 대선. 근데 설명절을 지나고 나서 나타나는 특징 중에 하나는 예. 그래도 윤석열 후보든 이재명 후보든 40%대 수치가 나와요. 그건 두 후보 쪽으로 더 결집하고 있다. 네.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은 조금 빠지면서 유력 후보인 윤석열 후보와 이재명 후보 쪽으로 더 결집하고 있다. 우리가 박스권이니 보합세니 이야기를 해도 예. 그래도 이번 대선은 조금 살금살금 야금야금 앞서 전민기 팀장이 표현을 했던 차곡차곡 네. 이 표현이 너무나도 적나라하게 이번 선거의 현상을 나타내는 것인데 차곡차곡. 이재명 후보의 경우에는 바짝 예. 맹추격을 하던 설 연휴 직전 민심이었는데 김혜경 아내 배우자 여보 이런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변수가 불거진 것이죠. 네네. 전 팀장님. 네. 자, 그러면 이제 후보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검색량과 언급량, 빅데이터 후보별로 좀 설명해 주시죠.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이제 언급량이 한 80만 2천 건 지난 일주일이고요. 한 예. 달 동안에 270만 건이니까 추이로 보면은 이제 이번 주에 언급량이 조금 더 많이 늘어났습니다. 네. 그래서 역시나 이재명 후보를 가운데 놓고 봤을 때 가장 가까이 있는 게 이제 김혜경 씨라는 이 이름이거든요. 그래서 네. 가족 리스크가 좀 가장 지금 안 좋은 그런 모습으로 보여지고요. 예. 그 외에는 역시 뭐 토론이라든지 공약 뭐 이외의 이 것들은 사실 예전과 큰 차이가 없습니다. 아하. 예, 그리고 일단은 감성어가 중요한데 네. 자 그렇다면 김혜경 씨 관련해서 의혹들이 나오는 상황에서 부정 감성어는 어떠냐? 큰 차이는 없어요. 그러니까 21.9 대 74.8. 아하. 예전과 이렇게 막 어마어마하게 올라가거나 김건희 씨 과거에 봤을 때는 예. 70대에서 거의 90% 가까이 부정 감성어가 올라갔었거든요. 그랬었었죠. 예, 그러나 이거 큰 차이 없다라는 게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지지하는 분들이 아까도 이제 뭐 40%까지 올라갔다라고 하는데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김건희 씨나 김혜경 씨를 같은 선상에 놓고 보는 것인지 아니면 뭐 그런 부분에 대한 좀 해석은 추후에 좀 나와야 될 것 같고요. 네. 역시나 의혹이나 불법, 갑질 이런 논란 키워드를 봤을 때는 확실히 김혜경 씨 이슈가 가장 최근에 큰 이슈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지지하다는 단어가 가장 크게 또 자리하고 있는 모습은 또 아하. 지지하는 분들이 또 결집하고 있다라는 모습으로 보여지고요. 네.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는 48만 4천 건 지난 윤석열 일주일입니다. 후보 분석은요. 저희 네. 잠시 잠시 후에 할까요? 예, 네, 네. 광고 듣고 와서 하시죠. 알겠습니다. 네, 바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대선 프로파일링 계속해서 그 대선 후보들 분석해 보겠습니다. 이재명 후보에 대한 빅데이터 분석 해봤고요. 네. 전민기 팀장님 이제 윤석열 후보 분석 좀 해주시죠. 네, 아까 이제 이재명 후보가 일주일 동안 80만 건 언급됐고 윤석열 후보 48만 4천 건이거든요. 근데 이런 차이는 1년 전부터 계속 좀 유지가 됐던 것 같아요. 늘 그러네요. 이재명 후보가 좀 더 많이 언급되는 그런 모습이었고 예.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는 이제 새롭게 떠오른 이름이 이제 김만배라는 키워드가 아하. 이제 의혹과 관련해서 나오고 있죠. 김건희 씨 같은 경우는 예전보다 언급량이 조금 줄어드는 추세고 네. 김만배 씨 이름은 좀 더 커지는 그런 모습이고 역시나 아마 이 부분이 가장 지금 국민들이 집중하고 있는 모습 같고요. 이제 눈여겨볼 점은 부정감성어가 많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32대 61.7이거든요. 네. 제가 그동안 소개해줬던 것 중에 부정감성어가 가장 낮은 모습이거든요. 잘하다라는 키워드가 가운데 자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네. 토론이
모르겠습니다. 이제 생각보다 잘했다라는 그런 반응들이 조금 많이 있는 것 같고요. 기대치보다 네, 잘했다. 지지하다. 근데 이제 뭐 중간에는 사실 뭐 무식하다, 못하다라는 키워드도 있는데 어쨌든 잘하다가 훨씬 더 예전에 비해서 네. 커졌다라는 것은 토론에서 뭐 이 정도면 나쁘지 않았네라는 반응이 좀 네. 지배적으로 나오는 게 아닌가. 그리고 반대로 이재명 후보에 관련해서는 토론회 관련 감성어가 별로 안 보이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뭐 이번 토론회가 사실은 국민들 입장에서는 뭐 그렇게 서로 안전한 약간 토론회를 좀 지향한 두 후보의 그런 모습들이 이런 네. 모습으로 좀 표출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네. 배 소장님. 네. 여론조사 결과에서의 박빙의 어떤 오차 범위 내 접전. 그런데 이 빅데이터 상으로 보면 언급량은 거의 2배 가까이 차이가 나고요. 네. 이재명 후보의 언급량이 훨씬 더 많고요. 음. 반대로 감성어 측면으로 보면 역시 이재명 후보 부정적 감성어가 훨씬 더 많이 크게 두드러지고 윤석열 후보는 오히려 긍정적인 부분이 더 증가했단 말이죠. 과거에 그러니까요. 비해서. 어떻게 보세요? 이게 언급량보다는 이제는 이제 긍부정의 호감도 쪽에 더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고도 볼 수 있는 것인데 그렇게 본다면 빅데이터와 여론조사의 결과가 크게 궤를 달리하고 있지 않다고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미국 선거에서 2016년에 트럼프 후보의 당시에 후보의 언급량이 많았던 것이 적중했었다면 2020년 대선에서는 오히려 바이든 후보의 호감도가 더 높았거든요. 네. 메타버스도 동원을 했었고 그런 것이 더 중요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인데 네. 또 윤석열 후보의 경우에는 빅데이터를 본인만 견인하는 게 아니라 배우자 김건희 씨와 관련된 언급량도 상당히 많거든요. 네. 그리고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견인하고 있는 빅데이터 언급량도 상당히 있다. 20대 30대를 중심으로 해서 또 네. 하나는 이 오프라인에서 60대 이상의 연령대는 오히려 안보 이슈를 중심으로 해서 빅데이터가 아닌 주로 유튜브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빅데이터는 유튜브는 포함이 안 된 겁니다. 아, 그런가요? 그러니까 보수 유튜브를 중심으로 해서 견인해 나간다면 네. 보수 결집에서는 오히려 유튜브 쪽에 무게가 실렸을 수도 있다. 중요한 것은 수적으로 양적으로 언급량이 많은 것도 중요하지만 네. 얼마나 긍정 감성, 호감도가 높으냐가 더 중요할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 빅데이터라는 것이 언어 중심 분석이다 보니까 유튜브 같은 영상이나 음성 중심으로는 들어가 있지 않았겠네요, 여기에. 네, 뭐 그 댓글이나 이제 이런 거 따로 할 수 있는데 네. 그거는 아마 음성을 예. 따로 분석하진 않습니다. 그렇겠죠. 네. 자, 그런데요. 앞서 배 소장께서 이런 선거 본 적이 없다. 네. 라고 말씀 주셨는데 그렇다면 이러한 초박빙 한 달 더 채 남지 않은 시점의 이 상황 마지막 투표 전날까지 혹은 투표일까지 직전까지 그대로 간다고 봐야 될까요? 투표일까지요. 투표일까지. 예, 왜냐하면 다들 하는 이야기가 지금까지 이런 선거는 없었다. 예. 맙소사 이런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이번 선거는 예측이 상당히 어려운 것이 끝까지 변동성이 있는 유권자들이 실제 투표소에 갈 거냐. 왜? 네. 우리가 지금 여론조사 결과에서 반영되지 못한 게 한 세 가지가 있습니다. 예. 하나는 세대별 투표율. 왜? 지금은 여론조사는 투표율을 감안하지 않고 모든 세대가 동일하다고 판단하는 여론조사의 통계 처리 결과거든요. 네. 그다음에 이 여론조사에는 응하지 않지만 투표를 하는 사람들은 또 알 수가 없는 것이고요. 여론조사에 응했지만 끝까지 시종일관 나는 어느 후보인지 몰라요. 대답하기 싫어요. 예. 이런 사람들까지 포함한다면 실제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른 어느 때보다도 그 변동성이 큰 것이 이번 선거고 여론조사의 추세이기 때문에 네. 저는 3월 9일 오후 3시까지도 알 수 없고 오후 6시까지도 알 수 없고 7시, 8시까지도 알기가 힘들 걸로 보입니다. 뭐 모든 후보들 그리고 각 캠프들 마지막까지 피를 말리겠네요. 그야말로. 그러니까요. 전 팀장님. 네. 그런데 지금 가장 큰 변수 중에 하나로 꼽히는 것이 후보 단일화 아닙니까? 네. 이 후보 등록일이 이번 주 일요일 13일, 14일 양일간이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 전에 단일화 성사가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것이 가장 초미의 관심사잖아요. 네, 네. 어떻습니까? 빅데이터 분석 해보셨죠? 국민들은 단일화에 그렇게 큰 관심이 없어 보인다. 어허. 한 달 언급량이 3만 9천 건인데 1월 2주차 때 12,000건, 2월 첫 주 때 6,000건, 지금 둘째 주 4,500건. 점점 단일화 관심도는 떨어지고 있고요. 예. 연관어는 뭐 예상하시겠지만 당연히 이재명 후보, 윤석열 후보, 안철수 후보 세 사람의 이름이 나오고 네. 여론과 지지율이라는 키워드로서 이제
보여지고 있는데 이제 감성어가 중요하죠. 38대 56입니다. 뭐 희망, 적합하다, 진정성이 있어야 된다, 원한다, 바라다, 가능하다 38% 나오는데 네. 56% 중에 가장 많이 언급된 게 관심이 없답니다. 관심이 없다. 예, 그리고 부정적이다, 반대한다. 예. 오히려 이걸 통해서 또 다른 갈등이 만들어질 것 같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선거를 코앞에 둔 상황에서 국민들은 단일화 생각을 크게 안 하고 있지 않나. 예. 그러니까 이게 정치권에서나 이제 언론에서는 단일화를 좀 이제 집중하고 있는 것에 비해서 네. 국민들의 관심도는 사실 지금 뭐 그렇게 불이 지펴진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아하. 관심이 없는 모습입니다. 배종찬 소장께서 네. 그동안 줄곧 단일화 어렵다라는 네. 말씀 해오셨는데 지금 이런 빅데이터 분석 국민들은 큰 관심 없으시고 음. 부정적인 오히려 감성어가 많이 도출되는 이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 국민들은 직접 민주주의, 적어도 예. 대통령은 내 손으로 뽑겠다. 그렇다면 선택지가 줄어드는 거 원치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단일화가 된다는 것은 그만큼 자기가 지지했던 후보의 선택이 없어지는 것이거든요. 예. 우리 국민들이 의원 내각제를 썩 달가워하지 않는 이유가 직접 뽑겠다는 것인데 누군가 단일화를 통해서 누구를 위한 단일화인가? 네. 누구를 위해 종을 울리나? 아하. 그 단일화가 정말 유권자를 위한 것인지 아니면 정치적인 선택에 따라서 후보자들끼리의 야합인지 네. 그걸 알 수가 없는 것이 그렇게 또 정치적인 성격으로 선거공학적으로 이해가 되는 것이 단일화거든요. 그렇다면 국민들은 원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보들 간에 지금 단판으로도 갈 수 있다. 여론조사하기에는 너무나 시간적으로 촉박하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보수 야권 내에서는 단일화를 하면은 정권 교체 경쟁력이나 파괴력이 더 커질 수밖에 없거든요. 예. 그래서 계속 열어놓고 단일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이죠. 네. 자, 이번에는 좀 연령별, 세대별 관심사나 특징을 좀 짚어봤으면 하는데요. 배 소장님, 네. 각 후보의 지지층을 연령대별로 좀 나눠본다면 특징이 조금 나타나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지금 20대에서는 대체적으로 이대남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의 이준석 매직이라고도 하는데 예. 윤석열 후보가 20대에서 앞서가는 추세입니다. 추세가 있고 30대는 이재명 후보가 조금씩 앞서가는 추세인데 상당히 팽팽하고 어허. 40대는 이재명입니다. 아. 50대도 이재명이고 대체로 앞서는 추세고 네. 60대 이상은 윤석열 후보거든요. 네. 그러니까 연령대 공략하는 것도 보면 분석하자면 윤석열 후보는 30대에서 20대 남자에서 특히 강세를 보이고 있으니까 더 끌어낼 필요가 있는 것이고 이재명 후보는 남아있는 기간도 어떻게 보면 50대를 좀 끌어올 수 있을까. 이 30대와 윤석열, 30대의 윤석열, 50대의 이재명의 전쟁으로도 볼 수 있는 것이죠. 예. 전민기 팀장님, 네. 20대부터 차례로 빅데이터 분석 결과 좀 짚어주실까요? 그 20대들은 그럼 어떤 키워드에 이제 관심을 보이는지를 좀 봤더니 예. 경제, 차별, 증오 아. 이런 키워드들이 20대들의 어떤 공약과 관련해서 좀 많이 떠오르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뭐 젠더 간의 갈등이라든지 세대 간의 차별 이런 것들에 대한 좀 관심이 상당히 높게 나타나고 있고요. 역시나 네. 경제 그리고 30대 같은 경우는 세금이라든지 뭐 주식 투자 그다음에 부동산 이런 쪽의 공약에 좀 관심이 많다라는 게 키워드를 통해서 보여집니다. 예. 그래서 뭐 폭락이나 영끌, 혈세 낭비 뭐 등등등의 키워드가 보여지고요. 40대부터는 이제 약간 호감이냐 비호감이냐 그 말에 좀 집중을 많이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막말인지 뭐 한숨이 나온다라든지 그래서 저 후보가 이야기하는 것 외에 어떤 이미지나 그런 풍겨지는 모습들이 호감이냐 비호감이냐를 좀 더 상당히 중점적으로 보고 있는 것 같고요. 네. 5, 60대는 사실 이런 키워드가 뚜렷이 없어요. 이미 좀 마음을 정하신 건지 아니면 후보에 대해서 좀 맹렬하게 좀 강하게 지지를 하는 모습들이 보여지거든요. 뭐 네. 지지하다 우위에 있다, 불안하다, 회복하다, 지지율. 현재 지지율을 보면서 내가 지지하는 후보가 지금 어떤 상황인지 예. 떨어졌을 때는 굉장히 불안해하시고 올라갔을 때는 이제 주변 분들하고 지금 우리가 이기고 있다. 이런 내용을 좀 나누는 모습들이 약간의 세대별 차이인 것 같습니다. 네. 배 소장님, 네. 여론조사에서 나타난 세대별 후보 지지율의 차이, 그리고 빅데이터 상에서의 세대별 어떤 감성적 혹은 관심도의 차이 어느 정도 일치하는 것으로 크게 보입니까? 다르지 않습니다. 20대의 경우에는 대체적으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키워드는 기회고 또 네. 경제, 예. 취업과 관련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전민기 팀장이 분석한 내용, 기회 그리고 이 키워드를 더 강조할 필요가 있습니다. 경제, 취업. 네. 30대는 공정, 예. 부동산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결혼도 해야 되고 육아도 돼야 되는. 40대는 흥미롭습니다. 진보,
그래서 이재명 후보 쪽으로 더 강하게 지지하는 경향이 나타나는 것이고 네. 50대는 고민입니다. 왜? 진보와 보수의 분수령인데다가 여기가 뭐 586 세대는 어때 하는 약간 내부의 비판도 있거든요. 네. 다른 세대의 비판도 있고 예. 그렇다면 50대의 경우에는 아니 왜 우리 50대는 관심 안 가져줘. 60대는 뭐 노령, 연금 등등등 많이 60대 이상은 보수적으로 또 공을 들이거든요. 그런데 그렇죠. 지금 뭔가 50대만 손을 놓고 있는 것 아닌가. 그래서 저는 50대가 상당히 표심은 결정됐지만 윤석열 후보도 그렇고 네. 이재명 후보 다 중요한 게 50대의 고민. 50대를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의 마음을 달래고 이 사람들에게 희망을 가질 수 있게 만들 수 있을까 네. 상당히 중요한 거죠. 예. 자, 이렇게 세대별로 지지율 차이도 나타나고 관심도라든지 감성적인 부분 혹은 후보나 사회를 보는 시각 이런 것들의 차이들이 이렇게 분석이 되는데요. 그렇다면 후보나 캠프에서도 각 세대별 특징에 맞는 맞춤형 선거운동을 해야 되잖아요. 맞습니다. 지금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게 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전민기 팀장님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게 너무 맞추려다 보니까 너무 이도 맞추려다 저도 아닌 게 아닌가 싶어요. 아. 어떤 공약도 비슷하고 사실은 그 인터넷의 반응을 너무 신경 쓰다 보니 뭔가 키워드 하나 강하게 우리 뇌리 속에 박을 만한 것들을 좀 끌고 가지 못하는 상황에서 네. 너무 세세한 공약들이 나오다 보니 네. 세대별로 좀 이질감도 큰 것 같고요. 전체를 아우르는 키워드 안에서 각 세대를 공략할 수 있는 맞춤 전략이 좀 동반이 돼야 되는데 네. 그게 이제 차별화가 또 안 되니까 국민들로서는 당연히 이제 뭐 다른 뭐 호감도나 비호감 뭐 이런 말 이런 거에 좀 더 신경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선거가 아닌가 싶어요. 네. 지금 워낙 치열하기 때문에 자칫하면 이슈가 바로 바뀐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차곡차곡 쌓이는 그 이슈들을 쌓지 않기 위한 좀 안전한 전략이 아닌가. 아하. 뭐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배 소장님. 저도 전적으로 공감하는 것이 예. 너무 속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포퓰리즘이다. 네. 그러니까 표를 얻기 위해서 소확행도 나오고 예. 그러니까 이제는 유권자들이 더 이상 반응하지 않은 것이 뭐 300만 호, 250만 호 꿈쩍을 안 합니다. 네. 왜? 누구를 위한 공약이지? 우리가 저거 원했나?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후보자들이 정말 선택과 집중 그리고 진정성입니다. 네. 토론회 할 때도 그냥 국민을 그러니까 후보 다른 상대 후보를 보고 하시지 말고 예. 정말 국민들 내가 마음을 잡아야 되는 그 사람들이 뭘 원하는가. 제가 항상 좁혀서 말씀드리는데 M 여중 우리 MBC 여중 아닙니다. 근데 M 여중 중에서 네. 특히 30대 50대 가정주부층이 아하. 상당히 마음이 허해 있다. 이들을 위한 후보의 공약은 없었거든요. 가정주부층 얼마나 힘듭니까? 네. 힘드시죠. 그들의 손을 끌어낼 수 있는 진정성. 그래요. 우리 대한민국을 이끌고 온 사람은 바로 어머니, 가정주부 당신입니다. 예. 30대, 40대, 50대 존경합니다. 그 마음을 전달할 수 있는 후보자의 메시지는 아직까지 없는 거죠. 네. 근데 이게 참 어쩔 수 없이 정치 자체가 조회수 클릭 정치가 되다 보니까 아. 뭐 유튜브에 올라온 네. 것들 아니면 뭐 기사들 댓글 네. 개수 이런 숫자에 너무 몰입이 되다 보니까 사실은 그것도 국민들이 사실은 정책 이야기하세요 하지만 보지 않으시니 네. 이게 참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제 전략 짜는 입장에서도 그런 네. 좀 어려운 점은 보여지는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볼 때는 전체적으로 예. 지금 바로 앞에 아닌 대한민국의 미래를 좀 아하. 이야기할 수 있는 키워드도 좀 보여줘야 되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이 그리고 또 듭니다. 하나 중요한 건 선거는 옳은 게 아니라 강한 것이 옳은 것을 이길 수 있는 것이거든요. 토론도 그렇고 남아있는 기회가 많지 않은데 후보자들이 자기의 장점을 저는 강조했으면 좋겠어요. 이재명 후보는 시원한 사이다고 윤석열 후보는 진중하면서도 헌법정신 공정상식이잖아요. 네. 자기 것을 하지 않는 자기에 맞는 옷을 입지 않았을 때는 그게 어색해 보이는 것이거든요. 안철수 후보도 저는 안철수 후보 다음 새 정치를 이야기했고 아마추어 같지만 그래도 진정성 있는 안철수 후보에 보면 심상정 후보는 토론은 잘하지만 지지율 연결이 잘 안 되거든요. 네. 어떻게 하면 정의당의 개혁과 혁신을 바라는 목소리를 담아낼 수 있는 그래도 정치 선배 심상정의 간판적인 면모 예. 그걸 보일 수 있어야 되겠죠. 자기 목소리를 제대로 내고 네. 솔직하게 자신의 비전과 철학, 미래 대한민국을 어떻게 이끌지를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으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선 후보의 선택을 도와드리기 위해서 마련한 대선 프로파일링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배종찬 인사이트 K연구소장, 전민기 한국인사이트 연구소 팀장이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MBC 라디오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